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저는 항상성 유지 원리에 대해 수업을 할 박민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수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좀 아쉽고요. 여러분들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다들 잘 하시길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 그 중에서 항상성 유지의 원리와 혈당량의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한 항상성의 유지, 그리고 내분비계가 무엇인지, 여러 호르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거의 결핍과 과잉에 따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에어컨을 틀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에어컨에 우리가 배울 항상성 유지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어컨에 원하는 온도를 입력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24도라고 해봅시다. 24도로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의 교실의 온도가 현재 26도예요. 26도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이 24도니까 에어컨이 작동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에어컨이 작동을 함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서 24도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24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멈추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온도, 예를 들어서 온도의 기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작동하고 또는 멈추는 이런 원리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항상성과 비슷하게 됩니다. 항상성의 개념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란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혈당량, 체온, 혈장 삼투압 등의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내외의 이 환경 변화가 혈당량이나 체온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혈당량이나 체온들이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되는 이 체내 환경을 다시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성질,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있고 주로 내분비계와 신경계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다음은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원리의 첫 번째로 음성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음성 피드백이 무엇이냐?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작용이다. 다시,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다시 억제하는 조절작용이다. 예로 티록신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 시간에 그 주요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때 티록신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이 티록신은 처음은 이 시상하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티록신이 필요한 경우를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것에 이 뇌하수체 전엽이 감지를 하고 여기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갑상샘에 가서 티록신을 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티록신은 표적기관에 가서 이 티록신 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티록신이 필요해서 티록신을 분비를 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은 이 분비된 티록신이 나 이제 그만 필요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는 표현의 일환으로
앞 과정들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빈칸에는 억제. 이 티록신이 앞에 나온 과정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억제한다든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억제한다든가 이렇게 이 티록신이 분비될 수 있게 하는 앞의 과정들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전체를 어떤 조절 작용으로 말을 하느냐? 이것이 음성 피드백을 말합니다. 따라서 티록신의 분비 조절은 음성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분비량은 무엇으로 조절되어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음성 피드백이 들어가죠.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여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짐. 자,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높여줘야 되죠. 높여주려면 티록신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티록신을 분비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 촉진, 이 TRH라고도 하죠. 시상하부에서 이 TRH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것을 이 갑상샘에 와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티록신이 많아지게 되겠죠. 혈액 속의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높아짐. 자,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티록신이 덜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을 다시 낮춰줘야 되니까 그것의 음성 피드백으로 앞의 과정들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 피드백과는 반대의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가된 결과를 더 증가시키는 조절작용이다. 자, 이 예로 옥시토신의 분비 조절을 들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을 분비를 하게 되면 작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에 따른 진통이 다시 이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게 됩니다. 아까 음성 피드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것에 따른 결과가 이 다시 원래 과정을 억제시켰죠.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양성 피드백에서는 촉진, 이 진통이 다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옥시토신을 더욱더 분비를 시킬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근육을 더욱더 수축시켜주고 출산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항상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원리긴 합니다. 우리 배우는 내용에서는. 아까 음성 피드백에서는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티록신의 양을 일정 기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었다는 것에 비해서는 이 양성 피드백은 일정한 기준치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된 요인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앞으로 더 계속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항상성과는 맞지 않고 피드백이라는 것에 양성 피드백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량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량작용은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한 심장 박돌 속도 조절. 이 심장에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촉진되죠. 이제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반대로 억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계속 볼 건데, 이 간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인슐린은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의 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것. 이 심장박동에 대해서는 하나는 촉진시켜주고 하나는 억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런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당량이 무엇일까요? 혈당량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자, 이 혈당량과 관련 있는 호르몬으로는 혈당량에 따라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조절하여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자,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면은, 자, 각자 이 생성하고 분비하는 세포가 다릅니다. 요 그림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 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장이 있습니다. 자, 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 이자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자의 분비세포라는 세포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 가운데에는 이자섬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이자섬을 또 다른 말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이자섬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걸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한 그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생성되고 분비됩니다. 자, 또 다른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또 체세포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고, 또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혈당량은 감소된다. 저 반대로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시킨다. 이 분해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분해된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킵니다. 자, 이렇게 혈액으로 방출시키면은 혈당량은 인슐린과는 반대로 증가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한 혈당량의 조절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후면은 소장에서 음식물을 다 분해를 해서 포도당을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뒤에 포도당을 흡수하면은 포도당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자,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량이 정상 수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도당 혈당량을 낮춰주는 작용이 일어나줘야 되겠죠. 자, 이 작용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인슐린의 작용을 보면은 이 이자의 어떤 세포였죠? 인슐린은 베타세포였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은 간에 작용을 하여 무엇을 무엇으로 합성시킨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또 이 인슐린이 체세포에 작용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자,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자,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생명 활동에 대해서 배운 이 당뇨병에 관련이 있는데요. 이자에서 이 인슐린이 적정 수준으로 생산되지 못할 때, 또는 간이나 체세포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앞단원에서 배웠었죠. 자, 이것이 이 지금 배우는 혈당량 조절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당뇨병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앞단원에 가서 영상을 다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복 또는 운동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밥을 오랫동안 안 먹었고 또 운동을 했으면은, 운동을 하는 중이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많이 쓰여진 상태겠죠. 그러면 혈당량이 정상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고, 자, 그럼 이 기준치보다 낮은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 혈당량을 높여주는 일련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자에 어떤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죠? 자, 알파 세포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여 무엇을 무엇으로 분해시키죠? 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또 이 분해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키고, 그렇게 됨으로써 혈당량이 증가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 86쪽의 생각해보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간은 건강한 사람의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운동을 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보면은 X축이 시간이죠.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Y축은 각 호르몬이나 포도당의 농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나에서도 X축은 시간, 운동을 시작한 뒤로 흘러가는 시간에 따른 글루카곤의 농도, Y축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문제. 가에서 식사 후 혈당량의 변화에 따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식사를 하면 음식물 속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죠. 그렇게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한 후에 포도당이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식사 후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어때요? 같이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글루카곤의 농도는 어때요? 반대로 얘는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인슐린의 분비량은 증가하고 글루카곤은 감소하는,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를 토대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혈당량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여 설명해 보자. 자, 이것은 이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식사 후에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져서 원래 있던 정상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때 인슐린의 농도는 어때요? 혈당량이 높을 때 인슐린도 같이 높고, 그리고 혈당량이 감소하니까 인슐린도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높을 때는 낮게 유지를 하고 있고, 분비량이 낮게 유지를 하고 있고, 다시 혈당량이 감소되니까 조금 이제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 혈당량을 낮추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되어 혈당량을 높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나에서 운동을 하면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나 그래프를 보면은 운동을 지속할수록 글루카곤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고, 그렇게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혈액에서 포도당을 다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혈당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혈액으로 방출을 시켜서 혈당량을 다시 높여주는 그런 작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의 유지 원리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자, 이 음성 피드백이 뭐였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다시 억제시키는 작용이었죠. 이런 다시 억제시키는 조절작용. 그리고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의 효과를 통해서 조절하는 작용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혈당량의 조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죠. 이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대표적인 두 가지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둘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량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은 감소되고, 글루카곤에 의해서는 혈당량이 반대로 증가하는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을 때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를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혈당량과 또 다르게 체온은 또 어떻게 조절되고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